여도는 존재의 숲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쇼펜하우어의 비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을 사유여행에 초대하겠습니다. 오늘 여도 쇼펜하우어 강좌는 한 9번째인 것 같아요. 이미 재생 목록에 7개가 들어있고, 쇼펜하우어의 엄마 아빠와의 관계 안에서 비밀을 파헤치는 그런 시간인데 재밌겠죠, 그죠? 약간 정신분석학적인 것을 가미해서 쇼펜하우어의 그 어린 시절에 태어날 때 엄마 아빠의 그 관계, 그죠?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지, 쇼펜하우어의 게하임니스가 뭔지, 신비로 둘러싸인 그의 어린 시절의 추억에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지, 면사포를 벗기듯이 하나하나씩 벗겨가면서 비밀을 한번 드러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재밌겠죠, 그죠? 먼저 쇼펜하우어에 대한 그 주저인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는 여도가 이미 강의를 비교적 상세하게 많이 했어, 그죠? 그러한 사유들이 어떻게 진행되어 나오는지 오늘은 거기에 천착하여 비밀을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작품 하나 소개해 드리겠는데, 쇼펜하우어의 자서전이 아니라 전기로 유명한 리디걸 자프란스키라고 하는 작가가 있어요. 그분이 쓴 쇼펜하우어 운트티 빌덴 야레 데얼 필로조피라고 하는, 번역하면 쇼펜하우어와 철학의 격동의 시기들, 아니면 철학의 아주 야생의 시기들. 그러니까 뭔가 꾸밈 없이 뭔가를 그대로 드러낸다, 이런 뜻이겠죠, 그죠? 이 작품의 예도가 읽으면서 이제 정신분석학적인 적용은 예도의 어떤 그런 사유겠죠, 그죠? 듣다 보면 정말 재미있을 거예요. 엄마 아빠의 관계. 쇼펜하우어의 고향은 단치죠, 그죠? 단치는 지금 폴란드에 있는 항구 도시예요. 그러니까 17세기까지 상당히, 그죠, 무역으로서 활발했던 그런 도시인데, 18세기가 되면서 이 폴란드 왕국이 쇠퇴하게 되면서 단치 무역 도시도 쇠퇴하게 돼요. 이때 그 주변의 강대국인 러시아,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이런 국가들에 의하여 여러 번 분할되게 돼요. 18세기가 들어오면서. 그래서 쇼펜하우어의 아버지, 그죠? 아버지인 하인리히 플로리스 쇼펜하우어는 이제 어디로 이주를 할지를 고민하다가 영국으로 가기로 이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단치는 이제 쇠퇴하는 도시요, 더는 볼 것이 없다. 그리고 단치에서 쇼펜하우어 가는 귀족 가문이죠, 그죠? 그리고
쇼펜하우어의 아버지인 이 하인리히는 그 당시에 상당히 지성인이었어. 루소와 볼테르를 읽었고요. 영국의 타임즈지를 읽을 정도로 상당한 지성을 갖춘 그런 사람이었어. 그리고 귀족 가문으로서 부유했죠. 그죠? 그런데 이 단치 도시를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이게 프로이센에 의하여 잡아먹히게 되고 아주 점점 쇠퇴해가는 자기 고향을 보게 돼. 그래서 이제 이주를 생각하게 되는데 결혼을 40세 거의 가까이 됐을 때 합니다. 트로지너 가문의 딸인 요한나 트로지너에게 그 부모에게 청혼하게 되는데요. 이 요한나가 또 유명한 문학가잖아, 그죠? 어찌되었건 쇼펜하우어와 그 엄마인 요한나는 괴테와 아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돼요. 아주 유명한 그러한 작가는 아니었지만 어찌되었건 어머니는 글을 쓰는 사람이었어요. 소설도 썼고요. 자기의 자서전격인 어떤 작품도 쓰고 그랬는데 20살이 어렸어요. 그러니까 요한나 트로지너가 18살 때, 그죠? 쇼펜하우어의 아버지는 거의 한 40살이었어. 그러니까 거의 20살 차이가 났다고. 그때 청혼을 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시기가 바로 1785년 정도 돼요. 그래서 2년 동안 이제 대저택에서 단치히에 살게 되고요. 그리고 단치히 근교에 엄청나게 큰 또 별장이 있었어. 그런데 요한나는 이 결혼 생활에 만족을 못했어. 아이러니하게도 재밌죠, 여러분, 그죠? 아이러니하게도 이 쇼펜하우어의 어머니인 이 요한나는 자기 삶에 대한 최고의 만족을 자기 남편이 죽고 나서 획득하게 돼, 오히려. 그게 자기가 원해서 결혼을 한 게 아니야. 결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나이도 아닌 거예요. 그냥 트로지너 가문은 거의 뭐 부르주아 중산층 정도 되는 단치에서, 그죠? 그런 가문이었고, 쇼펜하우어 가문은 아주 귀족으로서, 그죠? 단치 무역 도시에서 성공한 그런 집안이었어요. 그러니까 쇼펜하우어의 아버지가 하인리 플로리스가 이 트로지너 가문에 청혼을 했을 때 내심 좋아했어. 그런데 요한나는 거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시간도 없이 그냥 결혼을 한 거야. 그게 아저씨랑 결혼을 한 거야. 소녀 이제 갓 고등학교 졸업한 그런 나이죠, 그죠? 그러니까 결혼 생활에 만족을 못 하는 거야. 사랑 없이 결혼을 한 거야. 그 이전에 또 사랑에 대한 아픔이 또 있었어. 요한나는 상당히 지성적인 여성이죠, 그죠? 깨어있는 여자라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따로 있는데 결혼은 현실 원칙에 따라서, 그죠? 현실에 따라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거죠. 그죠? 비록 부유하고 별장에서 살고 단지에서 아주 큰 대저택에서 살아도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사랑 없는 결혼을 한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죠. 뭔 말인지. 그래서 우울증 비슷한 게 이제 걸리는 거예요. 권태롭고, 그러니까 먹을 것도 많고 집도 좋고 있을 건 다 있는데 뭔가가 이게 만족이 안 되는 거야, 자기 삶에. 그래서 우수에 젖어서 그냥 멍하게 있는 거야. 그 남편이 보니까 하인이가 볼 때 이거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 어? 이대로 그냥 두면은 요한나가 우울증에 걸려서 병에 걸릴 수도 있겠다. 그래서 영국 여행을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1987년도 6월쯤. 아주 긴 여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유럽 여행과 더불어서 영국이 이제 최종 목표. 그러니까 이 여행의 목적은 두 가지가 있었어. 첫 번째는 자프란스키의 그 작품에 그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참조하실 분 참조하세요. 그러니까 그 목표는 아내를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세상 구경을 하면서 아내의 우울증과 뭔가 이 말이 없고 병들어가는 듯한 정신적으로, 그죠? 거기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기 위하여 여행을 계획했고, 두 번째는 그 당시에 쇠퇴해가는 단치를 떠나서 정착할 곳을 찾은 거예요. 이 프로이센은 아니라고 본 거예요. 오히려 프로이센에 대하여 적대감을 갖고 있었어요. 응? 하인리. 그래서 영국으로 이제 그 당시에 아주 단치보다는 훨씬 더 런던 하면은 아주 프랑스하고 영국이 훨씬 더 앞서 있었잖아. 그죠? 그래서 이주를 할 곳을 이제 이렇게 탐색하기 위하여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영국에서 태어날 뻔한 사람, 원래는. 그래서 여행을 영국으로 가게 되는데, 사실은 이 트로지너, 그러니까 요한나는 가는 중에 이제 아이를 임신하게 된 거예요. 아이를 갖고 이제 여행을 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영국에 도착해서 남편의 말에 따르기는 했지만 뭔가 불만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성들은 결혼을 해서 임신을 하게 되면 보통 친정으로 가서, 그죠? 거기서 엄마와 함께 있으면서 출산을 하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한나도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남편이 그냥 그걸 허락하지 않고 영국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좋기는 했는데 뭔가 또 한쪽 구석이 불만이 차 있는 거예요. 나이가 20살 차이가 나니 상당히, 그죠? 어떤 많은 그런 갈등이 있었겠죠. 그죠? 대화도 뭔가 이게, 그랬을 것 같고. 그래서 영국에 가서도 만족을 못하는. 그런데 거의 한
10월쯤 돼서 그죠. 그러니까 1787년 거의 한 10월쯤에 이 요한나가 아주 아름다웠는가 봐. 그 주변에 영국 사교계로부터 주목을 받기 시작해.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위로도 받고 거기에서 이제 정착하는 것을 원하게 돼, 오히려. 그래서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인정을 받게 된다, 거기서. 친구들도 사귀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삶의 만족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역으로 남편인 하인리히 플로리스 쇼펜하우어는 이 아내가 인정을 받으면서 만족해하고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하면서 질투를 하기 시작합니다. 나이 차이가 많으니까 그 질투를 공개적으로 드러내진 않지만은, 이렇게 하다가 내가 아내를 빼앗기게 되는 건 아니겠는가. 이런 불안감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요한나의 불안이 사라지고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게 되고 관심을 받게 되고 존재에 대한 용기를 얻게 되면서 불안이 사라졌어. 그런데 남편한테서 불안이 생겨. 아내에 대한 불안인 거예요. 사실은 이 불안이 끝까지 가게 돼요. 가게 되는데, 사실은 쇼펜하우어의 아버지는 상당히 용기 있는 사람이고 삶의 절도가 있고, 그죠? 그리고 신은 성공한 사람들의 편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어떤 자부심이 강했고, 자기의 부나 어떤 지성이나 기족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쇼펜하우어한테 그런 걸 물려줬겠죠. 편지로 식당에 가서 꾸부정하게 있지 마라. 그럼 사람들이 너를 뭘로 보겠노? 너를 구두장이나 아니면 뭔가 사람들이 볼 때 비천한 사람으로 보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디서든 어깨를 펴고 살고, 책상에서든 공부를 할 때든 일을 할 때든 뭘 할 때든 자부심을 갖고 살아. 이렇게 가르쳤다. 그런데 자기 아내에 대해서는 엄청난 불안을 갖고 있었어. 그래서 이제 다시 단체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죠? 그런 결정을 내리게 돼. 그러니까 요한나 입장에서 볼 땐 엄청난 불만이 있겠죠, 그죠? 불만을 이렇게 20살 차이가 나고 자기의 가족들까지도 경제적으로 돕고 있는 이 남편에 대하여 불만을 표현하진 못하지만은, 뭔가 이제 살만하니까 또 단체로 돌아가자는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게 11월 달이에요. 그래서 긴 여행을 통하여 또 다시 돌아와, 단체로. 영국에서.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단체에서 태어나. 그러니까 결국은 아내가 영국에서 자리를 잡고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뭔가 인기를 얻으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질투심에 의하여 불안을 갖게 돼요. 단 그 이유 때문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쇼펜하우어가 단체에서
88년 2월에 그죠? 태어나잖아. 그죠? 재밌죠, 여러분? 태어난다. 그런데 이게 사랑이 없는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거 뭔가 대화를 많이 안 했겠죠. 그죠? 그리고 아이가 태어난 이후에 단체 근교의 별장에다가 그죠? 방치한다고 해도 과언이야. 주말에만 오는 거야, 남편이. 주말에만. 그러니까 이 쇼펜하우어의 어머니인 요한나는 아이와 함께 자연을 보면서 그 대저택에서 아이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 아이를 인형으로 생각하는, 인형으로. 그 쇼펜하우어는 어머니에 대한 애정이 없어. 그게 어머니는 쇼펜하우어 때문에 자기 삶을 소비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돌보기는 하지만은 어떤 뭐 애정을 많이 쏟고 이게 아닌 거예요. 상당히 지성적으로 독립해 있었던 이 요한나 역시도 그죠. 주말에만 오는 남편, 그 대저택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냥 아이와 덩그마니 남겨져서 연못이 있고 주위에 아무리 아름다운 경관이 있다고 해도 그게 무슨 기쁨이 있었겠어. 그러니까 육아 우울증 비슷한 게 걸려서 그냥 쇼펜하우어도 사랑을 못 받고 자라. 어머니는 쇼펜하우어 때문에 자기 삶을 희생당한다고 생각하면서 산 거야. 심지어 나중에 쇼펜하우어 아버지 하인리히가 죽을 때 그때 돌봐줬던 사람이 아내가 아니에요. 아내가 아니고 거기에 집에 있는 거죠. 집에 있는 어떤 하인과 같아. 그런 사람들이 돌봤다. 그런 그 어머니는 유쾌하게 웃고 다니고 옷을 입고 사교계에 나가서 대화도 하고 즐겁게 사는데 남편이 죽을 병에 걸려서 죽을 때도 그 병간호를 하지 않았다. 애정이 없는 결혼이었다. 그럴 정도였어. 죽고 나서 그 엄청난 재산을 그죠? 물려받으면서 이제 자기 삶을 살기 시작한 거예요. 이 요한나. 마치 괴테의 작품을 또 우리가 연상시키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떤 프로이센이라든지, 그죠? 이 폴란드 왕국도 거의 같은 영역이잖아. 그죠? 그 당시에 어떤 그 독일의 어떤 상황은 어떻게 보면은 사랑하는 사람은 따로 있는데 결혼은 이 현실에 맞춰서 하는 거야. 귀족은 귀족들끼리 뭐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괴테 역시도 1809년에 펼반트샤프텐이라고 하는 작품을, 소설을 쓰잖아. 그죠? 이게 친화성, 그게 인간들 관계 안에서의 융화, 이런 뜻이에요. 펼반트샤프트는 친척이라는 뜻이잖아. 그죠? 발은 선택. 그러니까 인간들 사이에 어떤 융화적인 이런 건데,
그 소설에서 아이가 태어나면은, 그죠? 상상 임신에 의하여 태어나는 거예요. 아내는 자기 연인이 따로 있고, 남편도 자기 연인이 따로 있어. 아이가 태어나서 보니까 엄마 아빠를 닮은 게 아니라 연인들을 각각 반반 닮은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연상시킬 정도로, 그죠? 요한나는 게테를 상당히 좋아했죠. 그죠? 심지어 쇼펜하우어 역시도 나중에 작품이 나왔을 때, 그죠? 게테가 인정을 했는데 철학계에서는 인정을 못 받았잖아. 말년에 가서 받게 되잖아. 그죠? 이 게테와의 어떤 연관이 있는 거야. 나중에 따로 그 부분은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못 받은 거야. 그리고 아버지가 갖고 있는 내면의 이 불안도 물려받은 거야. 이게 철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엄마의 사랑을 못 받는 그 아들은, 그죠? 삶을 따뜻하게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계는 삶을 긍정하는 어떤 니체의 디오니소스적 에너지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쇼펜하우어한테서는 그 단체의 도시가 바다를 끼고 있듯이, 그죠? 어머니도 그 별장에서 바로 바다가 보이는 곳인 거예요. 그 파도를 치면서 하루 종일 움직이는 그 생명력을 매일 보면서 산 거예요. 자연과 친하지만 뭔가 이 결혼 생활이 만족스럽지 않고 아이에 대해서도 자기 삶을 희생시킨다고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그 아이가 사랑을 못 받았겠죠, 당연히. 그래서 어릴 때부터 쇼펜하우어는 이 삶을 긍정하는 것보다는 삶을 차가운 걸로 봤어. 차가운 물과 같은 거야. 어? 그래서 삶을 긍정하기보다는 용기는 있고 지성은 있지만 쇼펜하우어는 어릴 때부터, 그죠? 이 세계의 어떤 근원이 차가운 물과 같이 파도치는 어떤 힘으로서 다가오게 됩니다. 칸트를 좋아하게 되면서 칸트가 표상의 바깥으로 쫓아낸 그 딩한지히 물 자체를, 그죠? 쇼펜하우어는 이 세계의 비밀로 다시 그리게 되는데 칸트는 그것을 실천이성 비판의 어떤 보편이성의 정언명법이라든지 보편이성의 원리로 갖다 놓잖아, 그죠?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표상의 배후, 이성의 세계를 움직이는 무의식의 세계, 그게 물 자체로 봤다. 그건 어떤 목적도 없어. 칸트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죠, 그죠? 응? 한목적성도 이야기하잖아, 그죠? 목적 없이 바다와 같이, 응? 자기의 이성 내부에 육체를 통하여 움직이는 어떤 의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욕망과 같은 거, 욕구와 같은 거, 베기얼더, 베디얼프니스, 이런 것들이 자기가 바라보는 표상세계의 배후에 있다고.
이성의 배후. 그게 바로 물 자체인 거예요. 응? 그걸 빌레라 그래. 의지라 그래. 삶의 의지인 거예요. 이거는 육체를 통하여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인간의 육체성과 이 세계에 움직이는 역동하는 힘, 이 두 개를 보게 돼요. 자기 육체에 대한 낯설음을 보게 돼요. 맞죠? 그죠? 만약에 이 삶이 따뜻한 것으로 다가왔다면 물 자체와 표상을 나눌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어머니의 이러한 무관심,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불안을 갖고 있는 이 아버지, 그죠? 응? 이 독특한 역학관계 안에서 쇼펜하우어의 철학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만약에 어머니가 쇼펜하우어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자기 아들이 자기 삶을 소모시키는 어떤 그런 존재가 아니라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던져서 모성을 바칠 수 있는 존재, 그죠? 그런 사랑을 받았다면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달라졌겠죠, 당연히. 쇼펜하우어의 신앙은 우리 자신을 아는 것, 그죠? 우리 자신을 아는 존재가 무한자로서 바깥에 있을 거다. 이게 헤겔하고 쉘링하고 다 붙어 있잖아. 이거를 그냥 없애버린 거예요. 이런 낭만주의적인 어떤 이런 무한자를 죽여버리고, 그죠? 자기에게 낯설게 느껴지는 이 삶의 의지, 빌레줌 레벤, 이 삶의 의지를 자기 육체 안에서의 낯설은 걸로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를 통하여 개별자와 연결된 이 우주적 움직임, 어떤 목적도 없고, 이게 중요한 거야. 바다의 어떤 파도치는 힘과 같이 이 세계의 모든 것은 의지다라고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의지 안에는 디오니소스적 열정이 없는 거예요. 따뜻함이 없는 거예요. 삶의 에너지가 따뜻함보다는 차가움으로 다가와요. 쇼펜하우어는 이 세계가 낯설게 다가와요. 자기의 육체도 그런 거예요. 그것은 바로 어머니의 무관심으로부터 출발되었다. 그게 쇼펜하우어의 운명이겠죠, 그죠? 응? 엄마 아빠를 갈아치울 수도 없는 거잖아. 그래서 차가운 물과 같이 역동적으로 움직이지만 뭔가 이성으로 통합되지 않는, 어떤 목적도 없이 움직이는, 그래서 이성 역시도 거기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이 힘이 이성보다는 욕망과 가까이 있다, 감성과 가까이 있다. 세계의 낯설음은 자신에 대한 낯설음으로 다가옵니다. 이 미친 듯이 파도치는
이 세계의 삶의 의지, 육체를 통하여 나에게도 동일하게 의지로서 나타나는 이 고통의 세계를 잠재울 수 있는 길은 음악밖에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죠? 물론 불교의 명상으로 가기도 하지. 종교적 명상, 그죠? 음악이 비로소 이 고통치는 이 삶에 대한 어떤 부정을 위로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미친 듯이 파도치는 이 생의 의지를 잠재울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재미있죠? 그게 니체랑은 달라, 그죠? 니체는 상당히 영향을 받았겠죠. 직접적 삶에 대한 사유를 사실은 어머니의 무관심 때문에 가능하겠죠. 삶이 낯설기 때문에 사유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걸 칸트의 물 자체로 연결시켰다. 그러니까 물 자체의 비밀은 무의식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쇼펜하우어는 이미 프로이트나 질 둘레즈나 그죠? 미셸 푸코나 이런 이미 존재론적인 어떤 무의식을 이야기하고 있잖아, 그죠? 그런데 쇼펜하우어 역시도 이미 어떤 인간의 개별적인 의식에 대한 무의식이 아니라 이 우주적 힘으로서의 무의식을 이미 이야기한 거예요. 그 의지는 물 자체로서 인식 밖과 안에 육체를 통하여 함께 그죠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다 의지인 거야. 이 세계의 모든 약동하는 것들은. 지금 새가 울고 봄이 와서 꽃이 피고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이 모든 움직이는 것은 다 의지야. 육체를 통하여 내 안에서 작동하고 고동치는 것 역시도 의지인 거예요. 따뜻함이 있다면 이것은 고통으로만 다가오진 않겠죠. 그렇죠? 이런 비밀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쇼펜하우어 역시도 아버지의 그 고질적인 그 용기 뒤에 숨은 불안을 물려받은 거예요. 그래서 생을 고통으로 보게 된 것이고 의지로 보게 된 것이고 그 의지는 바로 이성을 지배하는 힘으로서 물 자체로서 무의식으로서 나타나게 되는 그 삶은 고통이에요. 어떻게 보면 서양 철학에서 최초의 무의식에 대한 어떤 아주 깊은 통찰을 준 철학자죠. 쇼펜하우어는. 그죠? 니체는 이것을 다른 방식으로 탁월하게 보다 철저하게 분석해 나가지만은 그러니까 현상, 표상으로 잡히는 것, 그 배우의 물 자체가 바깥에도 있고 내부에도 있고. 여러분들 생각해요. 음악이 이러한 격동을 잠재우는 역할을 하죠, 그죠?
종교적 명상 역시도 그죠. 그런데 이 비밀은 칸트의 딩한지히 물 자체, 이 비밀은 어머니 요한나 트로지너로부터 어릴 때 어떤 태어나면서 겪게 되는 경험으로부터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고 있다. 나중에 어머니랑도 관계가 참 독특하게 되는데, 어찌되었건 해결에 대한 이런 증오와 칸트에 대한 어떤 긍정은 거죠. 이 물 자체에 대한 새로운 해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건강한 주말 보내십시오. 얘도 물러갑니다. 재밌었죠, 그죠? 이 비밀이 어떤 쇼펜하우어의 재미있는 어린 시절의 태어남의 어떤 과정을 통한 예도가 한번 풀어보려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쇼펜하우어 강의는 한 번씩 또 이어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여건이 되시는 분은 사막의 철학을 위하여 꼭 자발적 수업료를 보내주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여러분. 추스!